화려한 환갑 연회장이었습니다. 많은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한 통의 소문이 퍼졌어요. 사돈댁이 망했다는 소문. 그 한마디에 조금 전까지 웃으며 술잔을 부딪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등을 돌렸습니다. 남편은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아내 앞에 던졌어요. 척가가 무너지는 마당에 나까지 같이 죽을 순 없잖아. 이혼 서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귓가에 바짝 붙어 속삭였어요. 당장 도장 찍고 니네 집으로 돌아가! 제인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인감도장을 꺼내 서류 위에 선명하게 눌렀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인이 3년 동안 단 하루도 손에서 놓지 않았던 그 낡은 장부 한 권에 자신들의 명줄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가족이라는 허울을 먼저 벗겨준 건 당신들이야. 이제부터 철저하게 계산서대로 움직여주지.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주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금요일 저녁 6시 도심 한복판의 최고급 호텔 대연회장은 발 디딜 틈 없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차가운 파편 같은 빛을 사방으로 흩뿌렸고 어디선가 잔잔하게 흐르는 클래식 선율이 대리석 바닥을 타고 은은하게 퍼져나갔어요. 누가 보아도 부족할 것 하나 없는 자리였지만 그 한가운데 선 제인에게는 숨조차 마음껏 쉴 수 없는 거대한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시어머니 경희의 환갑잔치였습니다. 자줏빛 명품 정장을 빼입고 귓불에 묵직한 진주 귀걸이를 흔들며 경희는 하객들 사이를 우아하게 누비고 있었어요. 그가 고개를 살짝 기울여 인사할 때마다 진주가 좌우로 흔들렸고 손님의 손을 맞잡으며 환하게 웃을 때마다 그 곁으로 짙은 분내가 탁하게 풍겨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회장님, 사모님 못지않은 품격이라며 입을 모아 축혀 세웠고 경희는 그 말이 익숙하다는 듯 가볍게 손사래를 치면서도 입가에 미소만은 끝내 거두지 않았어요. 얘는 대기업 팀장 소리 들으면서도 집안 살림은 영 젬병이라 내가 매번 뒤치다꺼리하느라 뼈가 다 녹아요. 경희는 교양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를 은근히 깎아내렸습니다. 듣는 이들은 가벼운 웃음으로 맞장구를 쳤고 제인은 그 말을 등 뒤로 흘려보내며 빈 잔을 채우러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연회장 다른 편에서는 남편 민우가 거래처 사장들과 술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회사 유통망도 도움이 됐지요. 하지만 솔직히 요즘 가전시장은 제 배짱과 기획력이 없었으면 진작 무너졌을 겁니다. 민우는 술잔을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전국의 백화점 입점권과 대형마트 독점 공급권이 누구의 손에서 나온 것인지 정작 본인만 까맣게 잊은 듯한 얼굴이었어요. 제인은 그 모든 풍경 속을 묵묵히 돌았습니다. 빈 와인잔을 채우고 흐트러진 의자를 가지런히 바로 놓고 음식이 모자란 자리에는 직원을 조용히 불러 채워 넣었어요. 길을 묻는 노부인에게는 화장실 위치를 친절히 일러주기도 했습니다. 곱게 쪽진 머리도 단정하게 여민 옷매무새도 흐트러진 데 하나 없었지요. 다만 그 단정한 얼굴 아래로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서늘한 무언가가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이 화려한 불빛 아래서 저들이 누리는 모든 호사가 어디서 나왔는지 정녕 모르는 걸까? 제인은 속으로 가만히 되뇌었습니다. 어머니 해숙이 사위라는 이름 하나를 믿고 선뜻 내어준 그 모든 기반이 없었다면 과연 민우라는 이름 석자가 이 자리에서 사장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지. 지난 3년간 입술이 터지도록 참아온 건 오직 스스로 선택한 결혼에 끝까지 책임을 지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저들은 그 침묵을 무능으로 여겼고
그 배려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희가 손짓으로 제인을 불러 세웠습니다. 일부러 좌중이 다 들을 만큼 목소리를 높인 채였어요. 제인아, 이리 와서 집안 어른들께 무릎 굽히고 술 한 잔씩 올려라. 그게 며느리 도리지. 호텔 직원들이 정갈하게 상을 받은 자리였지만 경희는 굳이 며느리의 손으로 술을 따르게 하려 했습니다.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제인에게 쏠렸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겠다는 듯 경희의 눈빛에는 은근한 권세가 어려 있었습니다. 제인은 잠시 호흡을 고른 뒤 차분하게 그러나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집안 어른들 예우는 전담 직원이 맡는 것이 호텔 예법에 더 맞습니다. 순간 경희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하객들이 보지 않는 짧은 틈을 타 경희는 눈을 가늘게 뜨고 며느리의 귓가에 지씹듯 속삭였습니다. 너가 우리 집안에 들어왔으면 법도를 따라야지. 어디서 감히 대기업 팀장 명함을 내밀며 말댔구니? 제인은 입술을 한번 지그시 물었습니다. 더 버티는 것은 오늘 이 자리를 망치는 일이 될 뿐이었어요. 그는 말없이 술병을 쥐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가슴속 온도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술을 따르려 몸을 숙이는 사이 제인이 어깨에 메고 있던 낡은 가방의 틈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안쪽에서 손때가 켜켜이 묻은 가죽 바인더 한 권이 슬쩍 모습을 드러냈어요. 겉장이 닳고 모서리가 해진 그 두툼한 장부는 제인이 결혼한 뒤로 단 하루도 손에서 놓지 않고 직접 적어 내려온 기록이었습니다. 거래처 하나하나 들고 나는 숫자 하나하나가 그의 손끝에서 정리된 것이었지만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경희의 눈길이 그 바인더에 가서 박혔습니다. 그 구질구질한 서류 뭉치 좀 치워라. 내 귀한 환갑날에 어디서 먼지 풀풀 날리는 장부 가방을 들고 다녀. 경희는 손등으로 제인의 가방을 툭 밀쳐냈습니다. 풍기는 냄새만큼이나 구질구질하다며 코끝을 찡그린 채 비웃었어요. 제인은 흘러내린 가방끈을 조용히 끌어올렸습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그 묵직한 무게가 이상하게도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어요. 저들이 한낱 먼지 묻은 종이 뭉치로 여기는 이 장부 한 권에 정작 누구의 명줄이 걸려 있는지 그 사실을 깨닫는 날 저들이 어떤 얼굴을 하게 될지 그 생각에 이르자 제인은 도리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또 한 번 울렸어요. 제인은 술병을 든 채 흔들림 없는 눈으로 화려한 연회장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저녁 7시 30분 잔치는 한창 무르익어 가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 사회자가 환갑을 맞은 경희의 만수무강을 빌었고 하객들은 잔을 높이 들어 화답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짧은 진동음이 울렸고 곧이어 또 다른 자리에서 그리고 그 옆자리에서 잇따라 스마트폰 알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대의 진동이 한꺼번에 겹쳐 울리며 화기애애하던 연회장의 기괴한 공명이 번져나갔어요.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들여다본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둘 굳어지면서 잔잔하던 공기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잦아들고 여기저기서 낮은 웅성거림이 술렁이며 퍼져나갔어요. 경희의 먼 친척 사촌 하나가 다급한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 든 스마트폰 화면을 경희의 코앞에 들이밀며 호들갑스럽게 그러나 어딘가 은근히 고소해 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입을 열었습니다. 고모님, 이것 좀 보세요. 사돈댁 청천벽력 같은 소식인데 원진그룹이 통째로 날아가게 생겼답니다.
화면에는 출처도 분명치 않은 글 한 줄이 떠 있었어요. 원진 유통그룹의 핵심 자회사가 청산 절차에 들어갔고 그룹 전체가 연쇄 파산 위기에 몰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소문이란 본디지니보다 빠르게 번지는 법이지요. 경희의 얼굴에서 그 우아하던 미소가 거짓말처럼 거쳤습니다. 곱게 손질한 눈썹이 험하게 일그러지더니 목소리가 단번에 뒤집어졌어요. 민우야, 이게 무슨 소리냐? 사돈댁이 빚더미에 앉아 파산이라니 우리가 저 집안에 속은 거냐? 소문은 발없는 말처럼 연회장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조금 전까지 민우의 술잔을 받으려 줄을 서던 거래처 사장들이 이제는 슬그머니 그의 눈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출구 쪽으로 걸음을 옮기자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너도 나도 외투를 챙겨 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호탕하게 웃으며 명함을 주고받던 이들이었지요. 그중 몇은 민우와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급한 일이 생겼다는 신용을 했고 또 몇은 인사조차 생략한 채 종종 걸음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음식 접시와 반쯤 남은 와인잔만이 빈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연회장 한 구석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제인은 장내의 이상한 기류를 누구보다 먼저 감지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등을 돌리는 데에는 거창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지난 3년간 시댁에서 뼈저리게 배워온 터였어요. 제인은 조용히 가방 안쪽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미리 화면을 열어둔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을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살며시 눌렀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차갑게 벼려지는 결심에 가까웠습니다. 인간의 얄팍함이 이토록 환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또 있을까? 제인은 속으로 가만히 되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원진그룹의 사위라며 굽실대던 사람들이 확인조차 안 된 글 한 줄의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저 서슬 퍼런 눈빛은 이제 그를 며느리가 아니라 제 안위를 위협하는 거추장스러운 짐짝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희는 자줏빛 투피스 자락을 휘날리며 성큼 다가와 민우의 팔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러고는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기둥 뒤편으로 아들을 끌고 갔어요. 민우는 이미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어딘가로 연신 전화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 낮추세요. 안 그래도 오후에 그 소문이 돌아서 확인하던 중입니다. 이미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뒀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인의 귀에 또렷이 박혔습니다. 오후라니. 민우는 이미 한낮에 이 소문을 듣고도 아내인 자신에게는 단 한마디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무언가를 미리 준비해 두었다는 그 말. 제인의 등줄기로 서늘한 기운이 천천히 타고 흘렀습니다. 민우는 이미 비수를 등 뒤에 숨기고 있었구나. 다리가 풀린 듯 비틀거리는 민우의 구두 굽소리, 격앙되어 거칠어진 경희의 숨소리가 기둥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제인은 가방 속에서 고요히 돌아가고 있을 녹음기의 붉은 불빛을 떠올렸어요. 지금 이 순간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이윽고 경희가 다시 제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제인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제인아, 너 일로 와봐라. 네 친정 무너진다는 소문이 사실이냐? 당장 네 어미한테 전화해서 확답 받아내. 손목이 시큰하게 저려왔지만 제인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잡힌 팔을 조용히 빼내며 동요 없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자회사 하나를 정리하는 것과 그룹 전체가 파산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선동되지 마세요. 차분한 그 한마디에 경희는 도리어 말문이 막힌 듯 입술을 잘게 떨었습니다. 제인은 그런 시어머니를 가만히 마주 보았어요. 이 공기의 역류를 저들이 등을 돌리던 이 순간을 똑똑히 기억해 두리라 다짐했습니다. 지금 저들이 쏟아내는 모든 추악한 말들이 머지않아 그들 자신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되어 돌아갈 것임을 제인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밤 8시 화려하던 연회장은 어느새 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불과 한두 시간 전만 해도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던 자리였지요. 하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는 식어버린 음식과 반쯤 비운 잔들만 어지럽게 남아 있었어요. 몇몇 친척들이 차마 자리를 뜨지 못한 채 멀찍이서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았고 휘황하던 샹들리에 불빛조차 어쩐지 형광등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무대 위에 걸린 환갑 축하 현수막만이 이제는 어울리지 않는 농담처럼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그 한가운데 중앙 테이블 앞에 민우가 비서를 시켜 가져온 두툼한 서류 봉투를 손에 들고 섰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기색도 없이 봉투를 제인의 앞으로 거칠게 내던졌어요. 봉투가 테이블 위를 미끄러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처가가 무너지는 마당에 나까지 같이 죽을 수는 없잖아. 내 회사 주주들과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우린 여기서 정리하자.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깔끔하게 인쇄된 이혼 합의서 초안과 협의 이혼 신청서였습니다. 채 잉크도 마르지 않은 듯한 서류를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 둔 것처럼 능숙하게 펼쳐 보였어요. 비겁한 변명을 정의로운 결단인 양 포장하는 그 말투에 제인은 속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이것이었구나. 오후에 미리 준비해 두었다던 그 봉투가. 민우는 한술 더 떠 모든 책임을 제인의 친정으로 돌렸습니다. 자신의 회사까지 처가의 빚더미에 말려들게 할 수는 없다며 마치 자신이야말로 사기 결혼에 속아 넘어간 가장 큰 피해자라도 되는 양굴었어요. 지난 3년간 그 회사가 누구의 보증과 입점권으로 굴러왔는지 그 사실은 입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제인은 문득 결혼 초 민우가 두 손을 비비며 장모에게 도움을 청하던 그 비굴한 표정을 떠올렸어요. 그때의 그 얼굴과 지금의 이 얼굴이 같은 사람의 것이라는 사실이 차라리 신기하게까지 느껴졌습니다. 곁에 있던 경희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제인의 귓가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하객이 거의 빠져나간 지금 더는 교양 있는 척 미소를 지을 이유조차 없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네 친정이 시장통에서 반찬이나 팔다 운 좋게 회사 비슷한 걸 읽었다더니 결국 그 바닥 본색을 못 속이는구나. 우리 집안을 속이고 사기를 쳐? 당장 도장 찍고 네 집으로 돌아가. 낮게 깔린 그 목소리에는 가래가 끓는 듯한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교양으로 단단히 포장돼 있던 가면이 마침내 완전히 벗겨진 순간이었어요. 제인은 그 모든 말을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다만 가방 안쪽에서 조용히 돌아가고 있을 녹음기를 떠올리며 이 모든 협박의 서슬이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담기고 있음을 확인했을 뿐이었지요. 제인은 천천히 서류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러고는 눈물 한 방울 비치지 않는 눈으로 조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텅 빈 연회장에 유난히 매섭게 울렸습니다. 경희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겁을 먹고 떨기는커녕 사무적으로 서류를 읽는 태도가 못마땅한 듯 혀를 찼어요. 하지만 제인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놓치는 조항 하나가 훗날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행히 서류 어디에도 제인에게 빚을 떠넘기는 채무 조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결혼 생활 동안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는 철저한 재산 포기를 종용하는 문구들만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서류를 다 읽은 제인이 고개를 들어 민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서늘한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어요. 민우 씨, 이 서류에 도장 찍는 순간 뒤는 없어. 정말 후회 안 하겠어? 떨림 한 점 없는 그 나직한 경고에 민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곁에 선 경희가 도리어 언성을 높였어요. 후회? 망해가는 집안 딸을 붙들고 있는 게 후회지. 당장 찍어. 안 찍으면 네 친정회사 로비에 가서 대자보라도 붙일 테니까. 이성을 잃고 윽박 지르는 그 고함이 텅 빈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인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품속에서 작은 인감 도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서류 위 정해진 칸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도장을 힘주어 눌렀어요. 붉은 인장이 흰 종이 위에 선명하게 박히는 순간 테이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인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신락 같은 미련도 함께 짓밟혀 사라졌어요. 저 사람은 살기 위해 3년을 함께한 아내를 헌신짝처럼 내던졌고 저 노인은 내 어머니의 평생 피땀을 한낱 시장 바닥 장사로 지식였다. 눈물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온몸을 타고 흐르는 얼음물 같은 냉기와 그보다 더 또렷해지는 이성만이 남아 있었어요. 가방 속 녹음기에는 저들의 추악한 협박과 모욕이 고스란히 새겨졌습니다. 제인은 속으로 가만히 다짐했어요. 민우 씨, 당신이 그토록 떠받드는 그 알량한 회사가 대체 누구의 자본과 보증으로 숨을 쉬어왔는지 이제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어. 이 도장은 내 패배의 기록이 아니라 당신들을 합법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한 첫 번째 시작이니까. 제인은 도장을 찍은 서류 한 부를 가방에 차곡차곡 챙겨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나머지 한 부를 민우의 가슴팍에 툭 안기듯 건넸어요. 가족이라는 허울을 먼저 벗겨준 건 당신들이야. 고맙게 생각할게. 앞으로는 철저하게 계산서대로 움직여주지. 차갑게 가라앉은 그 한마디를 남긴 채 제인은 가방을 어깨에 둘러매고 돌아섰습니다. 또각또각 텅 빈 연회장에 그의 높은 구두 굽소리가 외롭고도 단단하게 울려 퍼졌어요. 등 뒤에서 무어라 외치는 경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제인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문을 밀고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어요. 제인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그 길고 답답하던 인내의 세월이 방금 그 도장 한 번으로 끝이 났다는 사실이 아직은 실감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슴 한구석에서는 오래도록 묶여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풀려나는 듯한 서늘한 해방감이 천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흐트러짐 없는 걸음으로 어두운 복도를 가로질러 갔어요. 이제 향할 곳은 단 한 곳,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그 집뿐이었습니다. 밤 10시, 도심을 한참 벗어난 한적한 저택의 서재에는 은은한 스탠드 불빛만이 고요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고서들이 중후한 압박감을 풍겼고 오래된 가죽 책상에서는 세월이 켜켜이 밴 묵직한 냄새가 났어요. 그 한가운데 원진유통그룹의 회장이자 제인의 어머니인 해숙이 돋보기를 쓴 채 안락의자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제인이 캐리어 가방 하나만 든 채 서재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해숙은 천천히 돋보기를 내리고 딸의 얼굴을 가만히 살폈어요. 헝클어진 머리도 붉어진 눈가도 없었습니다.
다만 무언가를 끝내고 온 사람 특유의 단단하게 가라앉은 눈빛만이 거기 있었지요. 해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왔구나. 내 딸 제인이가 눈물이나 찔끔거리며 들어올 사람은 아니지. 잘 왔다. 고생했다. 낮고 묵직한 그 목소리에 깊은 모성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인은 어머니의 어깨에 잠시 이마를 기댔어요. 그 단단한 어깨에 닿는 순간 시댁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짓눌려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숙은 딸의 등을 두어 번 가만히 쓸어내렸어요. 다그쳐 묻지도 섣불리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곁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평생을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은 어머니의 방식이었지요. 제인은 그 침묵 속에서 비로소 긴 하루의 긴장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서재는 언제나 거대한 성벽 같았다. 시장 바닥에서 뚝배기를 나르며 시작해 맨손으로 오늘의 원진 유통그룹을 일궈낸 어머니였습니다. 그 든든한 등이 자신의 뒤에 서는 순간 제인은 가슴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다시 깨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시댁에서 죽은 듯 눌러두었던 대기업 팀장 신재인의 차가운 이성이 또렷하게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제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들이 자회사 청산 소식을 그룹 전체 파산으로 믿고 제 앞에 이혼 서류를 밀어 넣었어요. 제 인감도장도 찍어주고 왔습니다. 감정이 완전히 거친 마치 업무 보고와도 같은 말투였어요. 해숙은 어이가 없다는 듯 짧게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로구나. 썩은 가지 하나 쳐낸 걸 두고 나무가 통째로 뽑히는 줄 알고 그새 본색을 드러내 장사하는 눈의 한계가 딱 거기까지인 게지. 해숙은 차분하게 진실을 짚어주었습니다. 떠도는 파산설이라는 것은 실적도 없이 이름만 걸려있던 자회사 하나를 과감히 정리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악의적으로 부풀린 한난 소문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룹의 뿌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이지요. 제인은 가방에서 이혼조서 한 부와 스마트폰에 담아온 환갑잔치 당일의 녹음 파일을 책상 위에 꺼내 놓았습니다. 그 협박과 모욕의 음성이 스탠드 불빛 아래 잠시 흘러나오자 해숙의 눈빛이 서서히 달라졌어요. 시장 바닥 운운하며 자신을 조롱하던 경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동안 해숙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만 알라 기자의 팔걸이를 짚은 손마디가 천천히 하얗게 굳어갈 뿐이었어요. 자애롭던 어머니의 눈은 어느새 거대한 기업을 호령해 온 수장 특유의 매서운 안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해숙은 천천히 일어나 서재 한쪽의 묵직한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러고는 누렇게 바랜 서류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탁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어요. 스탠드 불빛에 차용증의 붉은 직인이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여기 그 사람이 사업을 시작할 때 내게 찾아와 빌려간 7억 원짜리 차용증 원본이다. 상환 기일이 지난 지 벌써 반년이 넘었어. 이자라고는 단 한 푼도 들어온 적이 없지. 자, 이것부터 시작하자. 제인은 그 빛바랜 종이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우가 번듯한 사장 행세를 할 수 있게 해준 그 모든 기반이 결국 이 한 장의 종이와 어머니의 보증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 그는 그 무게를 손끝으로 천천히 더듬었어요. 당신은 사자가 이빨을 감추고 있으니 그저 순한 고양이인 줄로만 알았겠지. 제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민우의 그 알량한 유통사업이 어머니의 거대한 제국에서 흘러나온 낙숫물로 겨우 연명해 왔다는 것을 이제 똑똑히 알게 해줄 생각이었어요. 내일부터 그가 마주하게 될 것은
단순히 전 남편을 향한 한 여자의 감정적인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원진 유통그룹의 가장 냉정하고도 합법적인 위기관리 집행이 될 것이었지요. 감정은 사치다. 해숙이 낮게 말했어요. 계약서와 숫자로 저들의 숨통을 조여라. 그게 우리가 하는 방식이다. 엄마, 내일 아침 상생협력실 이름으로 공식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법대로 밟아줄게요. 제인의 목소리에는 푸른 안광이 어린 듯한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모녀는 스탠드 불빛 아래 마주 앉아 태성 상사와 얽힌 유통망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펼쳐 놓았어요. 돋보기가 종이를 훑을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서재의 깊은 침묵을 잔잔하게 갈랐습니다. 어떤 조항에 미수금 연체와 관련한 단서가 숨어 있는지, 어느 약정이 한도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는지, 두 사람은 숫자 하나 허투루 넘기지 않고 짚어 나갔어요.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올 무렵에야 책상 위에는 형광펜으로 표시된 조항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반격의 기지가 조용히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 원진 유통그룹 본사 상생협력실 팀장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칼날처럼 각이 선 정장을 차려입은 제인이 흐트러짐 없는 걸음으로 들어섰어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눌려있던 지난 주말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은 그의 얼굴에는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벼려진 실무자의 냉정함만이 서려 있었지요. 제인은 자리에 앉자마자 회계팀장과 법무팀장을 호출했습니다. 그러고는 가방에서 낡은 가죽 바인더 한 권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쳐 놓았어요. 시댁 사람들이 그토록 비웃던 먼지 풀풀 날리는 구질구질한 장부라며 손가락질하던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지난 3년간 제인이 직접 손으로 적어 내려온 태성 상사의 대리점 현황과 미수금 내역 그리고 보증 관계가 빼곡히 정리돼 있었어요. 여기 정리된 미수금부터 전산 자료와 대조하세요. 회사 시스템보다 이 장부가 더 빠릅니다. 회계팀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거래의 속살이 손때 묻은 장부 한 권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어느 대리점이 언제부터 결제를 미뤄왔는지, 어떤 거래가 보증의 그늘에 기대어 굴러왔는지가 날짜별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묵묵히 들고 다니던 그 장부가 사실은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음을 이제야 모두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인은 결혼 생활 내내 언젠가 이 기록이 필요한 날이 오리라 예감이라도 한 듯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펜을 들었던 것이었지요. 전수조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어요. 태성 상사가 수개월간 밀려온 미수금, 계약서 곳곳을 위반한 정황이 하나둘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제인은 그 내역을 토대로 세 통의 공문을 준비하도록 지시했어요. 첫 번째는 원진그룹 산하 전국 모든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태성 상사의 가전제품을 일제히 철수시키는 통보였습니다. 사유는 명확했어요. 대금 연체와 허위 보증 고지라는 계약 조항 위반이었지요. 두 번째는 어머니 해숙의 개인 명의로 들어가 있던 은행 대출의 무담보 지급 보증을 당일부로 전면 철회한다는 통보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공문은 7억 원 대여금에 대한 내용 증명입니다. 제인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어요. 민우가 사업 초기에 빌려간 뒤 갚지 않은 그 7억 원. 상환 기일이 6개월이나 지났고 이자조차 한 푼 없던 그 차용금에 대해 즉각 상환을 청구하는 소송 전 단계의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세 통 모두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무팀장이 기계적이고 차가운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곁에 있던 회계팀장이 걱정 반 감탄 반의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신 팀장님, 대형마트 우선 배정 권한과 백화점 입점권이 한꺼번에 날아가면 저쪽은 일주일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제인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사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계약서 제5조 2항 상대방의 결제 이행 능력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지원 한도를 즉시 조정한다는 조항에 따른 정당한 조치일 뿐입니다. 같은 시각 태성 상사 민우의 사무실은 날벼락을 맞은 듯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프린터에서는 거래처들이 보내온 항해 공문이 쉴 새 없이 사각거리며 쏟아졌고 모니터마다 붉은색 연체 경고등이 깜빡였어요. 마트 담당자들은 당장 물건을 빼가라며 연락을 퍼부었고 거래은행은 여신 한도가 동결되었다는 독촉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직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했고 전화벨은 사방에서 동시에 울려댔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 탄탄대로를 달리던 회사가 단 몇 시간 만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색이 된 민우는 제인의 번호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한 통, 두 통, 곧 수십 통이 쌓였습니다. 마침내 직원의 전화기를 빼앗아든 그가 악을 쓰며 소리쳤어요. 제인아, 너 미쳤어? 이혼은 이혼이고 왜 회사 유통망까지 건드려? 당장 이 공문 취소하네? 제인은 잠시 수화기 너머의 그 목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모니터에 떠오른 정산 그래프를 응시한 채 얼음 송곳처럼 차가운 한마디를 남겼어요. 이제 구두 약속의 시대는 끝났어. 민우 씨. 앞으로 모든 대화는 법무팀을 통해 서류로만 진행합니다. 짧은 차단음과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당신이 거래처 사장들 앞에서 온갖 너스레를 떨 때 그 모든 기반이 내 손끝에서 나가는 결제 서류 한 장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지. 제인은 속으로 가만히 되뇌었어요. 어머니가 시장 바닥에서 100원 한 푼을 아껴 모은 그 돈의 무게도 모른 채 제 쌈짓돈처럼 가져다 쓴 7억 원. 이제 그 대가를 온전히 치를 시간이었습니다. 겨우 첫 번째 공문이 나갔을 뿐인데 벌써 숨이 넘어갈 듯 악을 쓰는 그를 보며 제인은 도리어 마음이 더없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분노로 들끓던 지난 며칠과 달리 지금의 그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는 거대한 기계처럼 냉정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판 무덤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끝까지 똑똑히 지켜봐 주리라 다짐하면서 말이지요. 수요일 오후 2시 도심 한복판의 고급 한정식집 깊숙한 방. 사방이 두꺼운 미닫이 문으로 막힌 그 은밀한 공간에서 민우는 손수건으로 연신 눈가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마주 앉은 이들은 업계의 대형 거래처 담당자들과 자극적인 기사거리를 찾아 모여든 몇몇 기자들이었어요. 기자님, 글쎄 그 거대한 원진그룹이 사사로운 이혼 문제를 빌미로 저희 같은 작은 회사에 약속했던 투자를 하루아침에 끊어버렸습니다. 부디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거기에는 원진그룹이 태성 상사에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확약했다는 내용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그럴듯한 문서에 술렁였지요.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그 종이가 민우의 손끝에서 정교하게 빚어진 거짓이라는 사실을. 본래 그 문서는 과거 원진그룹이 상생 차원에서 태성 상사를 잠시 검토하다가 투자 부적격이라는 판정을 내리고 폐기한 내부 자료였습니다. 부실한 재무 구조와 경영진의 도덕성 결여라는 냉정한 평가가 적혀 있던 그야말로 버려진 종이었지요. 민우는 그것을 어딘가에서 빼내
날짜와 금액을 감쪽같이 뜯어고쳤어요. 부적격이라는 글자를 지우고 그 자리에 투자를 확약한다는 문구를 정교하게 끼워 넣었습니다. 마치 원진그룹이 투자를 굳게 약속해 놓고도 제인의 이혼 보복 때문에 일방적으로 뒤엎은 것처럼 둔각시킨 것이었지요. 한낱 부적격 판정서가 30억 원짜리 투자 확약서로 탈바꿈한 순간이었습니다. 손끝 하나 떨지 않고 그 일을 해내는 민우의 얼굴에는 죄책감이라고는 한 조각도 비치지 않았어요. 민우는 이 위조된 문서를 거래처와 군소 언론사 기자들에게 가리지 않고 뿌려댔습니다. 머지않아 인터넷 창에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번쩍이며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대기업의 파렴치한 이혼 보복, 중소기업 죽이기 갑질이라는 단어들이 화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같은 시각 도심의 한 카페에서는 경희가 지인들의 손을 부여잡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그 집안 사람들이 어찌나 독한지 몰라요. 자기네 회사 무너지는 건 쏙 숨기고 시집을 와서는 우리 아들이 이혼하자니까 대기업 힘으로 매장이란 매장은 죄다 빼버리지 뭐예요. 천벌을 받을 사람들이지. 경희는 가는 곳마다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제인이 친정의 파산을 숨긴 채 결혼한 사기꾼이며 이제는 대기업의 힘을 휘둘러 가엾은 전 남편의 회사를 말려 죽이려 한다고 말이지요. 교양으로 단단히 포장한 그 입에서 사실과 거짓이 그럴듯하게 뒤섞여 흘러나왔어요. 듣는 이들은 진위를 가릴 생각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끄덕임은 또 다른 입을 거쳐 살이 붙은 채 번져나갔습니다.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거짓말이 10사람의 입을 거치는 동안 어느새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인 양 굳어가고 있었어요. 경희는 그렇게 며느리를 짓밟는 일에 하루를 통째로 쏟아부었습니다. 거짓은 진실보다 빠르고 달콤한 법이었습니다. 업계 곳곳에 원진그룹이 갑질을 일삼는다는 소문이 번지면서 그룹의 대외 신인도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주가 그래프에도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날 오후 원진그룹의 위기 관리를 맡은 한 임원이 굳은 얼굴로 제인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그는 손에 든 서류 봉투를 책상 위로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신 팀장, 지금 업계 바닥에 우리 그룹이 이혼 보복으로 갑질을 한다는 소문이 파다해. 이대로 두면 다음 분기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 어마어마하다고. 일단 조치를 멈추는 게 어떻겠나? 미간을 잔뜩 찌푸린 임원의 목소리에는 짙은 우려가 배어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회사의 평판이란 한번 금이 가면 좀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법이었으니까요. 제인은 봉투 안에 위조된 확약서를 천천히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날짜를 고친 흔적, 어색하게 끼워 맞춘 금액의 활자체,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허점투성이인 그 조잡한 위조의 자국이 도리어 그의 입가에 옅은 냉소를 떠올리게 했어요. 제인은 서류를 내려놓고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또렷한 목소리로 답했지요. 위조된 서류 한 장에 흔들릴 원진그룹이 아닙니다. 저들이 거짓 칼날을 휘두를수록 부러질 칼자루는 결국 저들의 손에 쥐어질 겁니다. 임원은 그 단호함에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제인을 바라보다 한숨을 내쉬며 돌아섰어요. 그가 나간 뒤 책상 위의 핸드폰이 기분 나쁜 진동을 울렸습니다. 민우가 보낸 문자였어요.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빌어라, 제인아. 내일까지 유통망 원상복구 안 하면 이 확약서 들고 방송국 뉴스룸으로 갈 테니까. 제인은 그 짧은 문장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도리어 서늘한 미소가 천천히 번졌습니다. 당신이 기어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구나. 제인은 속으로 가만히 되뇌었어요. 일찍이 상생협력실에서 민우 회사의 얄팍한 재무 구조를 보고
단번에 투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던 바로 그 서류. 그것을 감히 위조해 자신의 목을 겨누다니. 사문서를 위조하고 거짓 사실을 퍼뜨리는 일이 어떤 형사적 파멸을 부르는지 대기업 법무팀의 무서움을 그는 전혀 알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경희 역시 동네방네 떠들며 어머니의 명예를 진흙탕에 쳐박고 있었지요. 그래, 거짓의 성을 마음껏 높이 쌓아 올려봐. 높이 쌓을수록 무너질 때의 추락은 더욱 처참할 것이었습니다. 임원의 우려 섞인 눈빛도 민우가 보낸 협박 문자도 제인에게는 그저 완벽한 덫을 놓기 위한 사냥의 신호일 뿐이었어요.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둔 자료들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위조된 확약서의 진짜 원본, 7억 원이 흘러간 자금의 동선, 그리고 환갑잔치 그날의 녹음 파일까지 무엇 하나 빠진 것이 없었지요. 제인은 조용히 수화기를 들어 법무팀과 위기관리팀을 호출했습니다. 이제 흩어진 칼날들을 하나로 모아 정면으로 맞설 시간이었어요. 그는 자료 하나하나를 다시 점검하며 어느 순서로 무엇을 꺼내 보일지 머릿속에 또렷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위조된 확약서를 무너뜨린 진짜 원본을 먼저, 그 다음 7억 원의 행방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들이 서스로 뱉은 말들을 한치의 빈틈도 없이 짜인 순서였지요. 저들이 쌓아 올린 그 거짓의 성을 머지않아 만천하가 지켜보는 앞에서 무너뜨려줄 생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기우는 해를 등진 채 제인의 두 눈은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목요일 오후 도심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한 전통 찻집은 은은한 차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원진그룹 가문의 반개 친척 몇이 모여 도란도란 담소를 나누던 그 자리에 경희가 굳이 발걸음을 했어요. 그는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손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며칠 전 민우가 정교하게 위조해둔 바로 그 30억 원짜리 가짜 확약서였지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경희는 동정을 구하듯 눈가를 적셨습니다. 평소처럼 자줏빛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귓불에는 어김없이 진주 귀걸이를 흔들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더없이 우아하고 기품 있어 보이는 모습이었지요. 하지만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동정과는 거리가 먼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며느리 흉을 보는 듯 하더니 이내 그 화살을 제인의 어머니인 해숙에게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사돈댁을 얼마나 믿었는지 아세요? 그런데 알고 보니 친정이 거덜날 지경인 걸 쏙 숨기고 시집을 보낸 겁니다. 이게 사기 결혼이 아니고 뭐예요? 곁에 앉은 친척 하나가 조심스레 그래도 사돈댁이 큰 기업을 일군 분이 아니냐고 말을 보탰습니다. 그러자 경희의 얼굴이 대번에 일그러졌어요. 그는 찻잔을 소리나게 내려놓더니 한층 더 날선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 회장 소리를 듣는다 한들 젊은 시절 시장통에서 상인들 비위나 맞추며 뚝배기를 나르던 그 천한 근성이 어디 가겠어요? 그 어미의 그 딸이라더니 결국 사기 결혼으로 우리 집안을 통째로 망치려 드는 게지요. 근본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은은한 차 향기가 감도는 그 우아한 공간에 경희의 악독한 목소리가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을 바쳐 일군 삶을 그는 천한 근성 한마디로 짓밟고 있었어요. 자리에 있던 친척들 중 몇은 차마 듣기 거북한 듯 눈살을 찌푸리며 시선을 피했지요. 명색이 사돈을 두고 이렇게까지 막말을 쏟아내는 모습이 도무지 같은 어른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 믿기지 않았던 까닭이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경희가 떠드는 그 모든 말을 조용히
자신의 스마트폰에 담기 시작했어요. 차마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녹음 표시가 조용히 깜빡이는 동안에도 경희는 자신이 무슨 일을 자초하고 있는지 까맣게 알지 못한 채 독서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도심을 벗어난 해숙의 저택 거실. 제이는 그 친척이 보내온 음성 파일을 가만히 재생했습니다. 거실 스피커를 타고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경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시장통이니 뚝배기니 천안근성이니 하는 단어들이 거실의 고요를 사정없이 갈랐습니다. 제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구절도 놓치지 않고 그 음성을 들었어요. 화면 속 짧은 막대가 끝까지 흐르는 동안 그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제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천천히 가셨어요. 그는 손에 쥔 작은 수첩을 자신도 모르게 움켜쥐었습니다. 스프링이 부러질 듯 힘이 들어간 손가락의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갔어요. 그동안 시댁에게서 받은 그 어떤 모욕에도 흔들리지 않던 그였습니다. 결혼하던 그날부터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받아온 멸시와 하대, 환갑잔치에서의 모욕, 그리고 헌신짝처럼 내던져진 이혼까지. 그 모든 것을 그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이성으로 견뎌냈지요. 자신을 향한 멸시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평생을 바쳐 자신을 지켜온 그 사람의 인생을 짓밟는 것만큼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녹음을 듣는 내내 제인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새벽같이 시장에 나갔다 밤늦게 돌아온 어머니가 갈라지고 부르튼 손에 연고를 바르던 모습. 그러면서도 딸에게는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던 그 강인한 등. 그 손으로 일군 모든 것을 경희는 한낱 천안 근성이라 비웃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설경이, 당신이 감히 내 어머니를 모욕해. 제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깨어났습니다. 그것은 뜨겁게 끓어오르는 분노가 아니라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서늘한 결심에 가까웠어요. 그 순간 시댁을 향해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인간적인 연민마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껏 제인을 붙들어 온 것이 망설임이라는 고삐였다면 이제 그 고삐는 완전히 끊어진 셈이었지요.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해숙이 천천히 다가와 딸의 옆에 앉았어요. 그러고는 하얗게 질린 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거친 세월이 켜켜이 밴 그러나 더없이 따뜻한 손이었지요. 제인아, 너가 그 사람 말에 그렇게 떨 것 없다. 해숙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천둥 같은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는 오래된 기억을 더듬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 나이쯤이었을 때다. 새벽 4시면 시장 바닥에 나가 좌판을 깔았지. 겨울이면 손이 얼어 터져서 뚝배기를 나르다 몇 번이나 떨어뜨렸는지 몰라. 깨진 그릇값을 물어주느라 정작 내 끼니는 굶기 일쑤였고 제인은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마주 잡았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팠어요. 해숙은 먼 곳을 바라보듯 눈을 가늘게 뜨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아버지 일찍 떠나보내고 너 하나 등에 업고 그 바닥에서 버텼다. 사람들은 시장 바닥 안하기 뭘 하겠냐고 머지않아 보따리 쌀 거라고 수군댔지. 그럴 때마다 나는 더 일찍 나가고 더 늦게 들어왔어. 남들 쉴 때 반찬 한 가지를 더 만들고 남들 잘 때 장부를 들여다봤다. 그렇게 좌판이 가게가 되고 가게가 도매상이 되고 도매상이 오늘의 원진그룹이 된 거다. 해숙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어요. 그 눈빛에는 회한이 아니라 깊은 자부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한겨울 새벽에 연탄불을 갈다가 손등을 대어도 반찬 한 가지라도 더 팔아보겠다고 이를 악물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차곡차곡 쌓여 지금의 이 자리가 된 거야. 나는 그 시절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 오히려 가장 자랑스러운 시간이지. 해숙의 목소리가 한층 낮고 단단해졌어요. 그러니 제인아, 내가 시장 바닥에서 뚝배기를 나른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손톱이 빠지고 발이 부르트도록 일한 그 세월이 바로 내 훈장이야. 사람이 정직하게 땀 흘려 일군 것보다 더 떳떳한 게 어디 있겠니? 하지만 저 사람들이 그 훈장에 침을 뱉은 대가는 저들의 전 재산을 다 털어도 결코 갚지 못할 것이다. 그 말에 제인의 두 눈에 차갑게 타오르는 불꽃이 일었습니다. 눈물은 한 방울도 비치지 않았어요. 오직 모든 것을 끝장내겠다는 단단한 의지만이 그 안에 가득했지요. 어머니의 그 담담한 자부심 앞에서 제인은 도리어 더 또렷하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단순한 분풀이가 아니라 한 사람의 평생에 걸친 명예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엄마, 이제 끝낼게요. 저 사람들이 그토록 떠받드는 그 고상한 품격이라는 가면을 만천하가 지켜보는 앞에서 벗겨내 줄게요. 엄마가 흘린 땀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그 사람들이 평생 잊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해숙은 그런 딸을 가만히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맨손으로 제국을 일군 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피를 이어받아 거대한 자본을 정교하게 움직이는 딸. 두 여인의 마음이 비로소 완전히 하나로 포개진 순간이었지요. 어머니가 얼어 터진 손으로 연탄불을 갈아가며 일구어낸 이 원진그룹이 평생 남이 벌어다 준 돈으로 진주 귀걸이나 흔들던 위선자에게 조롱당할 이름이던가. 제인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천륜을 모독하고 어머니의 인생을 더럽힌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온몸을 걸고 똑똑히 보여줄 생각이었어요. 저들이 조작한 그 알량한 종이 한 장이 머지않아 만천하의 카메라 불빛 아래서 어떻게 저들 자신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 돌아갈지 이제 하소연도 눈물도 필요 없었습니다. 며칠 뒤면 저들이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휘두르던 그 가짜 서류가 도리어 저들의 발목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 있을 것이었지요. 제인은 그 길로 자리에서 일어나 법무팀과 위기관리팀을 전면 가동했어요. 그동안 조용히 모아온 자료들이 비로소 빛을 볼 시간이었습니다. 위조된 확약서의 진짜 원본, 7억 원이 흘러간 자금의 동선, 환갑잔치 그날의 녹음, 그리고 오늘 친척이 보내온 찻집에서의 녹취까지. 제인은 그 하나하나를 어떤 순서로 꺼내 보일지 머릿속으로 차분히 정리했어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고함이 아니라 서류로 끝장을 보겠다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사흘 뒤 원진유통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 모든 언론사와 거래처, 투자자들을 한자리에 초청하는 공개 자리를 열기로 한 것이었어요. 이름하여 태성상사 유통계약 정산 및 원본 대조 청문회. 공식 소집장이 사방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그 한 장의 초청장이 업계 전체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지요. 같은 시각 태성 상사의 비서가 사색이 된 얼굴로 민우에게 달려왔습니다. 대표님, 원진그룹 신재인 팀장이 사흘 뒤에 본사 대회의실에서 공개 청문회를 연답니다. 기자들이며 투자자들이며 죄다 불렀다고 합니다. 소식을 들은 민우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하, 제 발로 무덤을 파는구나. 기자들 앞에서 저 30억 확약서를 들이밀면 원진그룹은 그날로 끝장이야. 당장 사람들 대동해서 청문회 갈 준비나 해둬라.
민우는 판이 커진 것을 도리어 기회라 여겼습니다. 자신이 위조한 그 한 장의 서류만 믿고 승기를 잡았다 확신한 것이었지요.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원진그룹을 파렴치한 갑질 기업으로 몰아세우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대기업을 상대로 당당히 맞서는 가엾은 중소기업 사장. 그 동정 어린 시선이 자신에게 쏟아질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곁에 있던 경희 역시 흡족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그날 입을 옷과 어울릴 장신구를 고르며 사돈댁의 콧대가 꺾이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두 사람은 청문회장에 당당히 걸어 들어갈 채비를 했어요. 자신들이 걸어 들어갈 그곳이 사흘 뒤 어떤 자리가 되어 있을지는 꿈에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거짓 위에 쌓아 올린 그들의 자신감은 그 거짓이 무너지는 순간 가장 먼저 부서질 모래성에 지나지 않았지요. 토요일 오전 10시 원진 유통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팽팽한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자리를 메웠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쉴 새 없이 금속성 울림을 토해냈어요. 정면에는 거대한 대형 스크린이 검은 화면을 들이운 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래처 이사들과 투자자들이 객석을 빼곡히 채운 가운데 상석에는 민우와 경희가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의 표정에는 숨길 수 없는 자신감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손에 쥔 서류 뭉치를 연신 흔들어댔고 경희는 오랜만에 다시 진주 귀걸이를 차고 나와 도도하게 턱을 치켜들었지요. 그들은 오늘 이 자리가 원진그룹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억울함을 만천하에 알리는 무대가 되리라 굳게 믿고 있었어요. 청문회장으로 들어서며 민우는 동행한 사람들에게 카메라가 돌면 최대한 비통한 표정을 지으라고 귀띔까지 해두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제인이 노트북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칼날 같은 정장 차림에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옅게 걸려 있었어요.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사냥감이 덫의 한가운데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를 그저 차분히 기다리는 사냥꾼의 눈빛이었지요. 객석 한쪽 끝에는 딸의 모습을 지켜보러 온 해숙이 단정한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발언권을 알리자 민우가 기다렸다는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조작한 확약서를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고 기자들을 향해 목청을 높였어요.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원진그룹 신재인 팀장이 사사로운 이혼 보복으로 여기 이 30억 원 투자 약속을 일방적으로 뒤집고 저희 같은 작은 회사를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장내가 잠시 술렁였습니다. 몇몇 기자들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민우는 그 반응에 더욱 신이 난 듯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거대한 대기업의 횡포에 짓밟히는 가엾은 중소기업 사장. 그가 그토록 연기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그림이었지요. 그는 곁눈으로 제인을 흘끔 살폈어요. 당황해 어쩔 줄 모르는 전처의 얼굴을 기대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은 채 그저 노트북의 자판을 가만히 두드렸을 뿐이었지요. 그 고요한 침착함에 민우의 얼굴에 처음으로 옅은 불안이 스쳐갔습니다. 다음 순간 검던 대형 스크린에 눈이 시릴 만큼 새하얀 빛이 들어왔습니다. 한 장의 문서가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민우가 들고 있는 것과 똑같아 보이는 서류였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작성 날짜가 민우의 서류보다 석 달이나 앞서 있었던 것이지요. 탕민우 씨가 배포한 서류는 날짜와 결제란이 정교하게 조작된 사문서입니다. 제인이 마침내 마이크를 잡았어요. 얼음물처럼 차분하면서도 대회의실 구석구석까지 울리는 묵직한 목소리였습니다. 진짜 원본은 바로 이것입니다.
석 달 전 이미 투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문서지요. 두 서류를 나란히 두고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이 두 개의 화면으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에는 민우의 위조 서류가, 다른 한쪽에는 원본이 나란히 떠올랐어요. 원본 하단에는 선명한 글씨가 박혀 있었습니다. 투자 부적격. 사유는 재무구조 부실 및 경영진의 도덕성 결여. 그 곁에는 해숙 회장의 친필 직인과 결제 라인까지 또렷하게 찍혀 있었지요. 날짜를 뜯어 고친 흔적, 어색하게 끼워 맞춘 활자의 위조 정황이 두 화면의 대조 속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객석이 크게 술렁였어요. 조금 전까지 민우에게 동정의 눈길을 보내던 기자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바뀌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카메라 셔터가 미친 듯이 터졌고 누군가는 낮은 탄식을 흘렸어요. 위조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빠르게 옮겨갔습니다. 민우의 얼굴에서도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어요. 그가 들고 있던 서류를 쥔 손이 가늘게 떨렸지요. 방금 전까지 그토록 당당하게 흔들어대던 그 종이가 이제는 자신을 올가매는 증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다음 자료를 보시지요. 제인이 다시 자판을 두드리자 스크린에 새로운 문서가 떠올랐어요. 두 번째 파일이었습니다. 제목은 7억 원 자금 사용처 추적 내역. 민우가 사업 초기 어머니 해숙에게서 사업 확장 명목으로 빌려간 바로 그 7억 원이었지요. 화면에는 그 돈이 흘러간 경로가 날짜별로 선명하게 펼쳐졌습니다. 사업을 키우겠다며 빌려간 그 7억 원은 송금된 바로 그날 곧장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민우의 개인 도박빚과 사적인 채무를 막는 계좌로 고스란히 흘러들어간 것이었습니다. 한 푼도 사업에 쓰이지 않은 채 오직 제 빚을 막는데 탕진된 돈이었지요. 금융권의 증빙 서류가 화면 한쪽에 나란히 제시되자 더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청문회장에 모인 투자자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우가 떠벌리던 그 모든 성공이 실은 남의 돈으로 쌓아 올린 빈 껍데기였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곳곳에서 차가운 시선이 민우에게로 쏟아졌습니다. 이게 왜 저기 있어? 네가 그걸 어떻게 해? 민우의 입에서 떨리는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흘렀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그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곁에 있던 변호사가 다급하게 그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은 뒤였지요. 제인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세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이 아니라 대회의실의 고성능 스피커가 깨어났어요. 장내의 모든 시선이 천장의 스피커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정적이 잠시 대회의실을 짓눌렀지요. 지직거리는 짧은 잡음에 이어 한 여인의 목소리가 대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환갑잔치 그날 제인이 가방 속에서 조용히 담아둔 바로 그 음성이었어요. 시댁 사람들이 구질구질하다며 비웃던 그 낡은 가방 안에서 진실은 그렇게 조용히 숨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친정이 망했으면 아들 앞길 막지 말고 당장 도장 찍고 네 집으로 돌아가. 이어서 또 다른 녹취가 흘러나왔습니다. 며칠 전 전통 찻집에서 친척 하나가 참아두고 볼 수 없어 담아두었던 바로 그 음성이었지요. 경희가 사돈을 조롱하던 그 독설이 한 글자도 빠짐없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시장 통해서 반찬 장사하다 운 좋게 기업 읽었다더니 결국 그 천한 근성을 못 속이는구나. 경희의 목소리였습니다. 표독스럽기 그지없는 그 음성이 대회의실 사방을 찢을 듯 울려 퍼졌어요. 카메라 마이크마다 그 생생한 폭언이 고스란히 박혔습니다.
우아한 미소 뒤에 감춰져 있던 진짜 얼굴이 수십 대의 카메라 앞에서 낱낱이 까발려지는 순간이었지요. 진주 귀걸이를 차고 도도하게 앉아있던 경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입을 벌린 채 그대로 얼어붙어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변명도 항변도 불가능했어요. 자신의 목소리가 자신의 죄를 증언하고 있었으니까요. 대회의실을 가득 메운 저 카메라 불빛이 마치 위선자들에게 입히는 마지막 수위처럼 내리쬐는구나. 제인은 속으로 가만히 되뇌었어요. 스피커를 통해 경희의 악독한 음성이 울려 퍼지는 순간 장내의 감도는 그 경악에 찬 침묵이야말로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는 가장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민우가 사기로 빼돌린 7억 원의 동선이 화면에 박히던 그 순간 그의 얄팍한 인생도 함께 끝이 난 것이었지요. 이제 이 자리를 나서는 순간 저들을 기다리는 것은 화려한 카메라 세례가 아니라 차가운 수사기관의 부름뿐이었어요. 어머니, 보고 계시나요? 저들의 추악한 가면을 만천하가 지켜보는 앞에서 완벽하게 벗겨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질문이 사방에서 쏟아졌어요. 위조한 서류로 대기업을 모함한 것이 사실이냐? 빌린 돈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이 맞느냐? 사돈을 모욕한 저 음성이 본인의 것이 맞느냐? 날카로운 질문들이 민우와 경희에게 비수처럼 날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쏟아지는 카메라 불빛 속에서 그저 움츠러들 뿐이었어요. 객석을 채운 거래처 이사들과 투자자들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한 대형 거래처의 이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런 회사와는 단 하루도 더 거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부로 태성 상사와의 모든 계약을 파기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신호가 되었습니다. 곳곳에서 사람들이 잇따라 일어섰어요. 누군가는 당장 법적 책임을 묻겠다 했고 또 누군가는 그동안 속아온 것이 분하다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 민우의 편에 서려던 이들이 이제는 등을 돌리다 못해 칼을 겨누고 있었지요. 민우가 쥐고 있던 위조 서류가 손끝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툭 떨어지더니 스르륵 굴러갔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주워주지 않았어요. 대회의실을 가득 메운 저 카메라 불빛이 마치 위선자들에게 입히는 마지막 수위처럼 내리쬐는구나. 제인은 속으로 가만히 되뇌었어요. 스피커를 통해 경희의 악독한 음성이 울려 퍼지는 순간 장내의 감도는 그 경악에 찬 침묵이야말로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는 가장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민우가 사기로 빼돌린 7억 원의 동선이 화면에 박히던 그 순간 그의 얄팍한 인생도 함께 끝이 난 것이었지요. 이제 이 자리를 나서는 순간 저들을 기다리는 것은 화려한 카메라 세례가 아니라 차가운 수사기관의 부름뿐이었어요. 객석 끝에 앉은 어머니와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해숙은 아무 말 없이 그저 깊고 단단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보고 계시나요? 저들의 추악한 가면을 만천하가 지켜보는 앞에서 완벽하게 벗겨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인이 노트북을 천천히 닫았어요. 그러고는 얼어붙은 경희를 똑바로 내려다보며 한자 또렷하게 말을 맺었습니다. 원진유통그룹은 오늘부로 태성상사 탕민우 대표와 설경혜 씨를 사문서 위조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7억 원에 대한 용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회의실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그 침묵을 가르며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제인은 흐트러짐 없는 걸음으로 단상을 내려왔어요. 위선의 성이 무너져 내린 그 자리에
오직 진실의 차가운 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토요일 오전의 대회의실 영상은 삽시간에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어요. 대기업의 갑질을 고발한다며 큰소리치던 중소기업 대표가 알고 보니 서류를 위조하고 빌린 돈을 도박으로 탕진한 사기꾼이었다는 사실. 그 충격적인 반전에 사람들은 분노했고 태성 상사를 향한 신뢰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터넷에는 그날의 영상이 끝도 없이 퍼졌고 며느리를 모욕하고 사돈을 천하다 비웃던 시어머니의 음성은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어요. 처음에 민우의 편을 들었던 몇몇 언론은 슬그머니 기사를 내렸고 도리어 진실을 밝힌 원진그룹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평가가 줄을 이었지요. 결과는 참혹했어요. 모든 거래처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계약을 파기했고 거래 은행들은 빌려준 돈을 당장 갚으라며 여신을 동결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기 무섭게 주문은 줄줄이 취소되었고 창고에 쌓여있던 물건들은 갈 곳을 잃었어요. 직원들은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한 채 하나둘 회사를 떠났습니다. 한때 번듯한 사옥을 자랑하던 태성 상사는 단 몇 주 만에 공식 파산 절차에 들어갔지요. 한겨울 바람이 드나드는 텅 빈 대표실에는 붉은 압류 딱지만이 사방에 거칠게 나붙어 있었어요. 민우가 그토록 자랑하던 가죽 의자에도 번쩍이던 책상에도 그 선명한 붉은 종이가 어김없이 붙어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거드름을 피우던 그 공간이 이제는 빚쟁이들만 드나드는 황량한 폐허로 변해 있었지요. 그리고 어느 아침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건조한 목소리의 앵커가 한 소식을 전했어요. 태성 상사 탕민우 대표는 금일 오전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수사기관으로 향하는 민우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30억 원짜리 투자 확약서를 조작한 사문서 위조, 그리고 사업 자금이라며 빌려간 7억 원을 제 도박빚 갚는데 써버린 용도 사기. 그 모든 혐의에 대한 조사가 청문회에서 공개된 증거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어요. 한때 거래처 사장들 앞에서 거드름을 피우던 그 당당하던 어깨는 이제 흔적도 없이 꺾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비통한 표정을 지으라며 사람들을 단속하던 그 영악함도 막상 자신이 추궁받는 처지가 되자 아무런 소용이 없었지요. 그는 기자들의 카메라를 피해 외투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 초라한 몸짓이 도리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몰락은 민우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경희에게도 똑같은 무게의 대가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들이 사업을 벌일 때 회사 빚에 연대보증을 서두었던 처지였어요. 회사가 무너지자 그 모든 빚이 고스란히 경희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게다가 원진그룹이 청구한 7억 원의 상환 소송까지 더해지면서 채권자들의 압박은 사방에서 밀려들었지요. 경희는 결국 평생의 자랑거리였던 도심 한복판의 상가 지분을 금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주 귀걸이를 차고 우아하게 품격을 논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화려한 명품 정장 대신 빛바랜 외투를 걸치고 늘 곱게 단장하던 머리는 며칠을 손보지 못해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초라한 행색으로 경희는 허름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 매물을 내밀었어요. 한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작고 낡은 사무실이었지요. 사장님, 제발 이 가격이라도 좋으니 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 당장 내일 대출 이자가 밀리면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경매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중개업소의 낡은 선풍기가 불쾌한 소음을 내며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중개사는 경희의 사정 따위 관심 없다는 듯 귀찮은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어요. 이보세요. 도심 상가를 반값에 내놔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아드님이 사기꾼으로 뉴스에까지 나왔는데 누가 이런 매물을 잡겠습니까? 그만 좀 돌아가세요. 경희는 입술을 짓씹었습니다. 너무 세게 깨문 탓에 입술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평생을 떠받들어 온 그 알량한 품격이 이런 곳에서 이렇게 짓밟힐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무릎을 굽혀 술을 따르라 명령하던 그 위세는 이제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결국 상가를 헐값에 처분하고도 빚을 다 메우지 못한 경희는 끝내 살고 있던 아파트마저 압류당했습니다. 도심을 떠나 시골의 작은 전셋집을 알아보아야 하는 처지로 내몰린 것이었지요.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사람들의 외면이었어요. 환갑잔치 그날 경희의 곁에서 함께 며느리를 비웃고 사돈을 손가락질하던 그 친척들. 잔치 음식을 나눠 먹고 덕담을 주고받던 그 많던 사람들이 이제는 경희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신호만 갈 뿐이었고 어렵게 남긴 문자에는 답장 한 줄 오지 않았어요. 어쩌다 통화가 닿은 이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서둘러 전화를 끊기 바빴지요. 거대한 그늘 아래 모여들던 이들은 그 그늘이 걷히자 누구보다 빠르게 등을 돌렸습니다. 경희가 며느리에게 베풀던 그 멸시와 하대를 이제는 세상이 고스란히 경희에게 되돌려주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한때 자신이 가장 천하다 여겼던 그 외면과 모욕을 정작 자신이 받는 처지가 된 셈이었지요. 경희는 그제야 깨달았는지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떠받들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실은 아들이 벌어다 주던 돈 위에 위태롭게 얹혀있던 허울뿐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돈이 사라지자 그 화려하던 인연들도 거짓말처럼 함께 사라졌습니다. 한때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던 진주 귀걸이도 명품 정장도 이제는 끼니를 잇기 위해 하나둘 내다 팔아야 할 처지였어요. 거울 앞에 선 경희의 모습은 불과 몇 달 전 환갑 연회장에서 우아하게 미소 짓던 그 사람과는 도무지 같은 이라 믿기 어려울 만큼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경희는 텅 빈 부동산 사무실 소파에 주저앉아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그 사람을 며느리로 들이지 말았어야 했어. 그 집안 사람들이 우리를 망친 거야. 끝까지 남을 탓하는 말이었어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무엇이 이 모든 파국의 시작이었는지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위조 서류를 만든 것도, 사돈을 모욕한 것도, 사실 확인 한 번 없이 며느리를 내친 것도 모두 자신들이었건만 경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원망뿐이었지요. 그때 손에 쥔 전화기가 울렸어요. 조사를 받느라 지칠 대로 지친 아들 민우였습니다. 경희는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한 가닥 위로라도 받고 싶었던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위로가 아니라 날 선 원망이었지요. 엄마가 그랬잖아. 그 소문만 믿고 당장 이혼 서류 들이밀라고 엄마가 부추겼잖아.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다 끝났다고. 수화기 너머에서 민우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터져나왔습니다. 전화기를 쥔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경희도 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그는 악에 바친 소리로 받아쳤어요. 네가 못나서 회사를 말아먹어 놓고 어디서 어미한테 그런 소리를 해. 이 못된 거사. 사업을 그 모양으로 했으니 이 꼴이 난 거 아니냐. 그러게 누가 사돈 회사 건드리래. 엄마가 욕심부리다 이렇게 된 거잖아. 한때 서로를 감싸고 돌던 모자가 이제는 차가운 수화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에게 칼날 같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를 두고 벌이는 그 추한 다툼은 듣는 이의 마음마저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한 사람은 끝없는 조사에 시달리며 한 사람은 길바닥에 나앉을 처지에서 서로를 향해 마지막 nak은 도끼를 뿜어내고 있었지요. 화려한 환갑 연회장에서 시작된 그 모든 위선의 끝이 결국 2차 대찬 골육상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제인은 신문 한 면에 실린 작은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수사기관으로 향하는 민우의 뒷모습이었어요. 한때 자신에게 이혼 서류를 거칠게 내던지던 그 손, 거래처, 사장들 앞에서 술잔을 높이 치켜들던 그 어깨. 사진 속에 그는 그 모든 위세를 잃고 한낱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제인은 비로소 깊은 숨을 한번 내쉬었어요. 당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 번듯한 사장 자리는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어. 그저 제자리로 돌아간 것뿐이지. 제인은 속으로 가만히 되뇌었습니다. 어머니의 보증과 원진그룹의 유통망이 없었다면 민우라는 이름은 애초에 그 자리에 설 수조차 없었어요. 빌려 입은 옷을 제 것인 양 뽐내다 그 옷이 벗겨지자 본래의 초라한 모습이 드러난 것뿐이었지요. 평생 고상한 안주인 행세를 하며 어머니의 피땀을 비웃던 경희가 이제는 당장 내일의 이자를 걱정하며 길바닥에 매달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토록 품격을 부르짖더니 서로 네 탓이라며 악다구니를 벌이는 그 모습이야말로 어쩌면 두 사람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진짜 민낯이었는지도 몰랐어요. 나를 사지로 몰아넣으면 자신들이 승자가 될 줄 알았겠지. 하지만 배은망덕의 대가란 이토록 철저하고 자비 없는 법이다. 제인은 문득 환갑잔치 그날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모욕 속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도장을 찍던 그 순간을. 그때 그는 패배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시댁 사람들이 구질구질하다 비웃던 그 낡은 장부가 결국 모든 진실을 증언하는 칼이 되었듯이 묵묵히 견뎌온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제인은 이제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결심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현실이 되어 있었어요. 제인은 신문을 조용히 접었어요. 통쾌함도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땅히 굴러가야 할 것이 제자리를 찾아 굴러갔을 뿐이라는 담담한 정리의 감정만이 가슴에 남았지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 쏟던 그 모든 에너지를 이제는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쓸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오랫동안 그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 하나가 마침내 어깨에서 내려진 듯한 가벼움이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차갑지만 맑은 바람이 도심의 하늘을 가르고 있었지요. 이제 정말로 마지막 매듭을 지을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늦가을의 햇살이 가정법원 마당에 투명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은 제법 차가웠지만 하늘은 끝없이 맑고 높았어요. 조정실안 제인은 마지막 서류를 앞에 두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엄숙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결과를 읽어내려갔지요. 위자료와 재산분할 그리고 업무 정상금을 합쳐 모두 5억 7천만 원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로써 탕민우 씨와의 모든 법적 관계는 종결됩니다.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3억 5천만 원, 그리고 결혼 생활 동안 태성 상사를 무급으로 도왔던 그 노고에 대한 정상금 1억 2천만 원. 제인은 품에서 인감 도장을 꺼내 확정 정산서 위에 천천히 도장을 눌렀습니다. 붉은 인장이 선명하게 박혔어요. 손끝에 전해지는 그 묵직한 감각이 지난 3년의 세월을
마침내 매듭 짓는 듯 했습니다. 문득 그날의 도장이 떠올랐습니다. 환갑 연회장에서 모욕 속에 찍어야 했던 그 이혼 도장. 그것이 사지로 내몰린 한 여자의 비장한 흔적이었다면 오늘 이 도장은 빼앗겼던 자신의 권리와 인생을 온전히 되찾은 마침표였지요. 같은 인감 도장이건만 그것이 품은 의미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달라져 있었어요. 서류를 품에 안고 법원 청사를 나서는 길, 누군가 비척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구겨진 셔츠 차림의 민우였어요. 그는 제인의 앞을 가로막더니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인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어머님께 말씀드려서 고소만은 취하해줘. 나 이대로 가다간 정말 다 끝장이란 말이야. 한때 그토록 당당하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비굴한 구걸이었어요. 제인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그를 스쳐 지나가며 고요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당신은 끝까지 제 앞가림 걱정뿐이구나. 내 어머니의 피땀을 모독하던 그 순간 당신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제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햇살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무릎 꿇은 그에게 내어줄 감정은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법원 마당에 내려앉은 늦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제인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단단했지요. 오랫동안 그를 올가매던 사슬이 마침내 완전히 끊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원진 유통그룹 본사 상층부. 해숙은 딸을 새 임원실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상생협력실 팀장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경영권 승계 실무 총괄 고문의 자리였습니다. 해숙이 딸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주었어요. 잘 해냈다. 신재인 총괄. 이제 이 거대한 원진의 미래를 네 이름 석자로 이끌어가 보거라. 이 어미가 네 뒤를 든든히 지킬 테니. 제인은 새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대리석 명패의 차갑고 묵직한 감촉이 이상하게도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명패에는 그의 이름 석자가 단정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오직 신재인이라는 이름이었지요. 창밖으로는 눈부신 가을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저 아래 도심에서는 활기찬 고동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 모든 풍경이 이제는 더없이 선명하고 다정하게 다가왔어요. 울지 않고 버텨낸 시간의 끝에 나는 마침내 완벽하게 홀로 섰다. 제인은 만년필을 들어 첫 결제 서류 위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부드러운 잉크가 종이 위를 흘렀어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오직 신재인이라는 이름 석자였지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직 신재인으로. 내 삶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명패를 가만히 쓰다듬는 제인의 입가에 잔잔하지만 확신에 찬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맨손으로 제국을 일군 어머니가 그러했듯 이제 제인 역시 자신의 두 발로 굳건히 서서 새로운 길을 열어갈 것이었어요. 누군가의 그늘에 기대지 않고 오직 스스로의 이름으로 말이지요.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햇살은 따뜻했고 그 빛은 오롯이 그 한 사람을 위해 비추고 있었습니다. 길고 혹독했던 겨울을 지나 마침내 제인의 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마지막에 제인이 새 명패를 쓰다듬는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더라고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자기 이름 석자로 다시 서는 그 모습이요. 사실 제인이 대단한 복수를 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자기가 묵묵히 적어둔 것들, 조용히 챙겨둔 것들을 제때 꺼내었을 뿐이죠.
묵묵히 버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 저는 그게 참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 두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